아까 말씀하셨듯이 왕가의 권력이 막 느껴진다 네. 이런 말 하셨잖아요. 스페인의 왕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. 네.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 스페인의 그 왕가를 잠시 알고 가야 되는데 스페인의 왕은 다른 유럽 국가의 왕처럼 뭐 이름만 번듯한 허울뿐인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. 스페인의 왕은요, 그 군대 총사령관이고 또 행정부의 그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 실질적인 권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네. 심지어는 새로운 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권한, 거부권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유럽에서 입헌군주제를 실행하고 있는 뭐 다른 유럽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다른 유럽 국가들의 왕들과는 확연하게 대비가 되는 강력한 권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니 그런데 스페인이 왕국이 4개가 합쳐진 형태라고 하셨잖아요. 네. 그럼 하나로 합치려면 꽤 시간도 걸리고 힘들었겠어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스페인을 여행하다 보면 그 정말 귀에 못이 박히듯이 이렇게 듣게 되는 이름이 있는데 또 보이기도 하고요. 바로 그 페르난도 2세와 이사벨 1세입니다. 우리가 바르셀로나 편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죠. 1469년 이 두 사람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최초의 스페인 통합 왕궁이 탄생을 한 것이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벨 1세가 여자입니다. 여왕이죠. 이사벨 1세가 스페인판, 비록 여자지만 그 스페인판 세종대왕이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고요. 그 어쨌든 간에 1469년도에 이 명목적이지만 스페인 통합왕국이 탄생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. 명목적이었지만 그러면 네. 완벽한 통일이 아닌 거네요. 그렇습니다. 그 전체 통일이 이게 아니었고요. 왜냐 그러면 그 각자 왕국을 다스리는 형태라는 것이죠. 각자 왕국을 너는 우리가 통합했지만 너는 여기서 다스리고 너는 여기서 다스리고 각자 왕국을 다스리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페인의 진정한 첫 국왕은요 1516년에 그 까를로스 1세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. 그래서 막 부침을 겪다가 통일 1516년에 이제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렇게 지니고 있다가 몇백 년 동안은 뭐 계속 스페인 왕조가 합스부르크가 들어보셨죠? 부르봉 왕조, 보나파르트는 나폴레옹을 말하는 겁니다. 나폴레옹의 성입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폴레옹 따로, 보나파르트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나파르트가 그 나폴레옹의 성이고요. 그래서 보나파르트의 지배를 받으면서 뭐 국가가 넘어갔다가 왕이 바뀌었다가 뭐 내전을 겪었다가 심지어는 왕이 퇴위가 됐다가 또 왕정이 됐다가 공화정이 됐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혼란을 맞이했던 것이죠. 거기에다가 그 프랑코 독재자도 있었고. 그렇습니다. 그러다가 또 1939년부터는 뭐 독재자 프랑코가 스페인을 통치를 하고 스스로 총통의 위치에 또 앉았고요.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정말 재미있는데 의문스럽고요. 프랑코가 그 망명 중이던 그 스페인 국왕 그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알폰소 13세라는 분이 있습니다. 알폰소 13세하고 그의 아들이 이제 후안 까를로스라는 그 분이 뭐 왕세자겠죠. 아들이니까 까를로스를 스페인으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불러들인 겁니다. 불러들여서 그 까를로스를 자기의 후계자로 임명을 해버립니다. 그래서 독재자 프랑코가 죽고 나서 까를로스 1세가 까를로스가 뭐 왕이 됐으니까 1세가 됐겠죠. 까를로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왜 독재자가 왕을 불러들여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는지 요건 제가 좀 공부를 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러면도 모르는 게 있네요. 예, 저도 저 부족한 사람입니다. 정말요? 예, 거의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. 참 공부. 다음 전에도 제가 프랑코 얘기하자마자 바로 1939년부터는 여기 바로 나오셨잖아요. 네, 네. 예. 다음부터는 좀 늦게 나올까요? 너무 빨리 나왔나요? 이게 네. 진짜 바로 그냥 백과사전처럼 쭉쭉 나오시니까 항상 놀랍습니다, 저는. 네, 그래서 제 그 추측은 이 프랑코라는 사람이 그 왕의 전임자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. 그러니까 뭐 왕의 전임자니까 스스로도 왕인 것이겠죠. 네.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.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왕이 자기의 후계자가 되니까 네. 나도 왕급이다, 왕이다. 뭐 이런 그렇습니다. 거군요. 네. 정확한 이유는 프랑코만이 알겠죠.
그렇습니다. 무덤 속에 있는 뭐 네. 그분만이 알 것 같습니다. 좀 의문입니다.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요. 네. 그럼 다음은 어디로 떠나보면 되겠습니까? 네, 그 마드리드에서도 네. 또 성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여기가 유럽 아니겠습니까? 역시 유럽 성당. 예. 그래서 지금 갈 곳은 마드리드를 대표하는 그 왕실 성당, 그 알무데나 대성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왕실 성당. 네. 지금까지 대성당하고 좀 다르겠어요. 그렇습니다. 그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과는 뭐 성질이 달라도 뭐 너무 다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 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가기도 편해요. 가기도 편하고 꼭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성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건 누가 지었습니까? 네, 그 1561년에 또 나옵니다. 펠리페 2세가 톨레도에서 마드리드로 수도를 천도를 하면서 마드리드에 또 새로운 성당이 필요했던 것입니다. 뭐 도시를 옮겼으니까요, 수도를. 그래서 대제국의 수도에 걸맞는 그 초대형 성당을 원했으나 16세기 내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뭐 왕정 됐다가 공화정 됐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재정 상태가 바닥이 난 겁니다. 그래서 스페인 정부로서는 쉽게 공사를 이렇게 착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. 그래서 뭐 카톨릭 제국의 완성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 스페인 왕들은요, 그 이슬람 통치 시절에 건축된 그 메스키타라고 아시나요? 메스키타가 그 스페인어로 모스크를 말하는 겁니다. 메스키타가. 모기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. 예, 모스키토. 예, 모스키토는 아니고요. 메스키타. 모스크. 예, 메스키타. 이슬람 사원. 예, 이슬람 사원 예. 맞습니다. 이슬람 사원을 이제 그 메스키타라고 하는데 요 메스키타를 허물고 이제 거기에다 성당을 다시 짓는 것이죠. 카톨릭 국가로 돌아왔으니까. 근데 이제 이런 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때 이제 모든 재정은 뭐 이렇게 파탄 지경에 뭐 이렇게 된 것이죠. 이 뭐 알무데나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. 짓고 싶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. 그럼 이거 더 이상 못 짓잖아요. 이거 네. 언제 다시 시작한 거예요? 예, 그러면? 그래서 뭐 놀라지 마십시오. 네. 그 옛날에 시작을 했는데 156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19세기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되는 겁니다. 그게 됩니까? 예, 또 도중에 400년 지나면 이게 네. 막 부식되고 이렇지 않나? 그러니까 또 밀어내고 뭐 다시 했을 것 같고요. 예. 또 내전이 뭐 계속 발발하고 또 이런 와중 속에서 결국은 언제 완성이 됐느냐?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서 1993년도에 완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. 나 태어나고 나서네. 예. 1561년도에 지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짓고 내전 생겨서 못 짓다가 1993년도에 완공이 된 겁니다. 어떻게 보면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울고 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. 사그라다 파밀리아 아직 네. 완공이 안 됐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약간 가우디도 이렇게 더 네.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습니다. 생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사그라다 파밀리아 꼭 완공이 되는 거를 네. 보고 싶습니다. 네, 참 우리가 네. 죽기 전에 꼭 그 완공이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. 네. 이 알무데나 그 성당의 내부는요, 그 네오 고딕양식이 웅장하죠. 네. 고딕양식으로 웅장하고 정말 화려하게 장식이 돼 있고요. 마드리드의 그 유물과 유물이 여기 또 보관이 돼 있습니다. 작은 박물관이 이 안에 있고. 지금도 그 왕실의 주요 행사가 많이 열리는 그런 장소이고요.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그 펠리페 황태자가 여기서 결혼식을 했고요.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왕실 성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. 네. 입장료요? 예, 그렇습니다. 정말 그 실질적인 질문이신데 성당만 보는 것은 무료인데 그 위층에 전망대가 있거든요. 예. 전망대하고 박물관 그게 있는데 이것을 보려면은 6유로의 입장료를 내야 하고요. 그러니까 뭐 이게 또 성당 들어가면 이 사람이 견물생심이라서 돈 내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어떻게 보면 이게 패키지 상품입니다. 전망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돈을 내야 되네요. 어디 예, 가도. 그렇습니다. 성당의 그 옥상 전망대에 올라가면 돔이라고 하는데 그 돔 전망대에 올라가면 네. 마드리드 시내가 이제 한눈에 쫙 들어오는데 네. 참 광경을 즐기려면 도시를 보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. 올라오는 것도 좋다. 네. 6유로. 네. 자, 그럼 이제 마드리드 다 돌아본 걸까요? 네, 아니고요. 우리가 참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시죠. 네. 어디냐 그러면 바로 스페인 광장입니다.
이번에도 광장이네. 예, 플라사 데 에스파냐인데 그 마드리드 최고의 번화가인 그 그란비아의 고층 빌딩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쉽게 잊혀지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. 또 작기도 하고 네. 이 스페인 광장을 한번 가봐야 됩니다. 아니 아까 그렇게 엄청난 광장 네. 마드리드 광장 봤는데 네. 이게 잘 잊혀진다는 이곳을 추천하시는 이유는 뭔가요? 네, 바로 이 스페인 광장에 그 세르반테스의 석상과 뭐 돈키호테의 동상이 여기 있습니다. 또 스페인 하면은 세르반테스하고 돈키호테 아니겠습니까? 돈키호테는 잘 알죠. 근데 세르반테스는 누구예요? 네,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인문학으로 안 들어갈래야. JJ가 세르반테스는 뭐 누군가에 또 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여기 또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돈키호테의 바로 저자입니다. 아, 글 쓴 사람이구나. 예. 뭐 세르반테스를 모를 수가 충분히 있죠. 네. 그래서 소설 돈키호테는 출간 당시에 그 인기가 정말 얼마나 대단했냐 그러면 누가 어떤 책을 이렇게 읽고 있다가 뭐 키득키득 웃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해요. 저 사람은 지금 돈키호테를 읽고 있다. 예. 재밌네.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. 근데 참 중요한 게 아니고 슬픈 것은 이 세르반테스는 워낙 가난해가지고요. 소설의 그 성공에도 불구하고 집필 당시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쓸 동안은 돈이 없어서 요 판권을 책의 판권을 인쇄업자한테 넘기는 바람에 돈을 전혀 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. 이 최고의 명작이 그렇습니다. 그냥 글을 쓰는 동안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냥 미리 판권을 팔자 그러고 판권을 인쇄업자한테 줬어요. 아이고야. 근데 그 발표하고 보니까 대박이 난 겁니다. 근데 인쇄 판권을 넘겼으니까 인쇄는 그냥 그 인쇄업자한테 들어가는데 세르반테스는 정말 아무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. 정말 고난과 가난으로 점철된 정말 그 세르반테스 최고의 역작이 그 돈키호테였는데 거기서조차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죠. 참 슬픈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미 있는 얘기인데요. 돈키호테는 최초의 근대 소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. 최초의 근대 소설. 그렇습니다. 인쇄업자는 진짜 대박 났네요. 네. 법이 그런 거니 뭐 나쁜 사람은 아니고. 그렇습니다. 부럽다. 네. 네. 저희 기억이 잘 안 나요. 어렸을 때 읽어서 막 그 한 명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죠. 풍차 이거 산초 판사를 그 데리고 다니면서 기억이 안 나네.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그 스페인 광장의 그 근엄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세르반테스 뒤쪽에 그 오대륙을 상징하는 여신 5명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. 또 돈키호테의 말이 그 아주 초라한 말, 그 로시난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. 네. 거의 뭐 피골이 상접한 그 로시난테에 올라탄 돈키호테의 그 말이 있고 또 돈키호테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비서죠. 산초 판사. 네. 근데 많은 사람이 이 판사를 법원의 판사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겠죠. 그 판사가 아니고 이름이 판사입니다. 네. 많은 분들이 웬 판사를 대동을 했느냐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이 산초 판사가 그 우리나라의 판사가 아니고요. 이름이 판사입니다. 산초 판사를 이렇게 그 데리고 다니는 그런 그 청동 조각상이 있고요. 그 세르반테스의 그 석상은 그 소설의 배경이 된 그 지역을 라만차 지역이라고 하는데요. 라만차 지방에서 직접 가져와서 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 세르반테스 사후 300년을 기념을 해서 그 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. 의미가 있죠. 아니 뭐 그렇게 스페인에서 유명하면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동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? 그렇습니다. 스페인을 여행하다 보면 곳곳에서 세르반테스와 돈키호테의 캐릭터를 볼 수가 있고요. 스페인 사람들은 정말 이 세르반테스와 돈키호테를 정말 사랑합니다. 그 사랑이 매우 뜨겁고. 네. 근데 이상한 것은 바르셀로나는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르셀로나에서는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마드리드나 다른 그 라만차 지역, 카스티아 지역에서는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죠. 그래서 제가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안에 다른 스페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마드리드나 무슨 뭐 똘레도나 세고비아 이런 데 갔더니 막 그 뭐 세르반테스, 돈키호테 캐릭터가 많은데 바르셀로나에서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. 지금도 이게 독립을 하려고 해서 그런 건가? 네, 바르셀로나랑 별 관련이 없네요, 세르반테스는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여기서 잠시 그 세르반테스의 삶을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세르반테스는 그 마드리드를 이야기하는데 또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. 바로 마드리드가 있는 그 요 지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카스티아 라만차 지역이고요. 돈키호테의 주 무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
이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? 돈키호테 같은 멋진 작품을 쓴 그 뭐라 그럴까 진짜 이 왜 이 사람이 여기 있었는가를 네.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곳이 바로 그 마드리드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세르반테스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. 네, 네. 제가 오늘 처음 알았으니까. 네. 세르반테스는 1547년 그 10월 4일에 그 알칼라데 에나레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. 근데 아버지가 그 외과 의사였습니다. 네. 여기까지는 좋았어요. 아버지가 의사였으니까 좋네,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요 아버지가 도박을 좋아하셨대요. 도박을 좋아해서 버는 족족 도박을 하는 바람에 가산을 뭐 탕진했겠죠. 가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늘 빚쟁이의 그 독촉에 시달렸고요. 뭐 그러다가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뭐 참지 그런 것을 뭐 이렇게 회피할 목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569년도에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모 추기경의 그 사저에서 이 서생으로 공부하는 뭐 그런 손님이겠죠. 서생으로 이렇게 있다가 1571년에 스페인 베네치아 연합 함대에 그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. 스페인이 해군으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? 아르마다 무적 함대를 보유했던 그런 나라니까요. 맞아요. 축구도 별명이 무조건 함대잖아요. 네. 예. 그래서 그 레판토 해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해전이 있는데 이 레판토 해전에서 싸우다가 왼팔을 잃게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장애인이 된 거죠. 예. 한 팔밖에 안 갖게 된 것이죠. 그렇게 빚쟁이한테 독촉 당하고 그렇게 뭐 슬프게 뭐 가난하게 살다가 팔 잃고 비극이 또 생깁니다. 1579년에 제대해서 귀국하는 과정에서 해적에게 붙잡혀갖고 5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. 아이고야, 왼팔도 잃었는데 5년 동안 또 노예 생활하고 해적한테 잡혀서. 네. 이거 그 인생의 장르는 좀 비극이네요. 그렇습니다. 이게 뭐 참으로 이 비참한 삶이 아닐 수가 없고요. 그러니까 뭐 평생 그 영생한 문필가로 살다가 돈키호테를 뭐 썼지만 뭐 판권을 넘기는 바람에 인생은 전부 인쇄업자한테 돌아가고 뭐 이런 인생이니까 노예 생활하고 이러니까 비참 장애인이 되고 비참한 삶이라고밖에 할 수 없고요. 참 재미있는 것이 그 세르반테스가 1616년 4월 23일에 69세의 나이로 이제 죽게 됩니다. 근데 이게 참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께서도 1616년 4월 23일 날 같은 날 사망했다라는 겁니다. 대문호가 스페인이 낳은 대문호, 네. 영국이 낳은 같은 대문호가 같은 날 4월 23일 1616년 4월 23일 날 희한하네.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유네스코는 뭐 이것을 기념을 해서 그 세계 23일을 세계 책의 날로 정했다라고 합니다. 와, 진짜 신기하네요. 같은 연도네요, 심지어. 그렇습니다. 예. 같은 연도 같은 날이죠. 같은 기일이 있었다니 정말 몰랐습니다. 그리고 책의 날이 있다는 사실도 전 몰랐습니다. 네, 예, 그렇습니다.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참 네. 그 우리가 이 세르반테스와 이 셰익스피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근데 더 재밌는 게 이 네. 성공학이라고 아시죠? 왜 성공학 강사 왜 TV에도 예, 나오시고 그렇죠. 예. 많이 나오시잖아요. 이 성공학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 강의의 말미에 빠뜨리지 않고 소개하는 그 돈키호테의 어록, 너무너무 유명한 어록.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. 네.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닿을 수 없는 저 밤하늘의 별을 따자. 이게 바로 돈키호테의 그 어록이죠. 지금 돈키호테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한 거겠죠.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삶을 그렇습니다. 평생 고난과 가난으로 이게 포장된 점철된 그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,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살아있을 때 정말 세속적인 성공을 단 한 번도 거두지 못한 그런 사람의 어떤 뭐 자조적인 말이죠. 근데 이런 것들, 이런 자조적인 세르반테스의 말이 성공하게 중요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재밌습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 자조적인 말인데. 예, 이 어록을 듣고 나니까 어렸을 때 그 읽었던 돈키호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. 네. 좀 다르게 느끼겠죠. 그렇습니다. 그러고 나서 마드리드 가면 참 좋겠어요. 그렇습니다. 예, 뭐 마드리드 얘기를 뭐 더하면 지금 우리가 뭐 지난번 같이 바르셀로나 편 같이 뭐 5시간 될 것 같아요. 엄청난 녹음이었죠 그때. 배도 고픈데. 그래서 마드리드 여행은 뭐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우리가 나중에
그 시즌 2를 그 준비할 수가 있다면 또 얘기하고 싶으신가 보네요. 예, 그때 아직 뭐 못다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다시 얘기를